1시간 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버드 대학 언어학자가 자신의 학문적인 신념을 뒤엎으면서까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언어학계 패러다임을 뒤흔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데이비드 리처드입니다. 30년간 제 연구실 벽에는 새 문자 습득에 최소 3개월 필요라는 제 이론을 증명하는 논문들이 빼곡했죠.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저는 제 인생의 모든 학문적 신념을 뒤엎을 위험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25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제 평생의 연구를 완전히 부정하는 실험을 직접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대강당에 들어서자 250명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제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언어학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단상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1시간 만에 배울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론의 주창자였으니까요. 30년 동안 저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습득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왔어요. 수많은 연구 논문과 실험으로 뒷받침된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의아함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눈빛도 있었죠. 그럴만했습니다. 평생의 연구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건 학자로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간단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예상대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어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실험의 신뢰도를 높일 테니까요. 완벽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딱 1시간 안에 새로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저도 몇 개월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매직으로 화이트보드에 첫 글자를 썼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순한 모양이었어요. 이건 기억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모양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뜬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니은이에요. 혀가 윗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요. 계속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소개했습니다. 미음은 입술 모양을, 시옷은 이빨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모음이었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세 가지 기본 기호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임스라는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칠판에는 저는 제임스입니다라는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적어 놓았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또박또박 읽어냈어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가 곧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한글을 전혀 몰랐던 학생이 한글로 된 문장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연구를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칠판에 인간의 발음 기관 도식도를 그렸어요. 한글의 자음이 어떻게 실제 우리 입 모양과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보여주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는 한글과 컴퓨터의 이진법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체계성은 현대 디지털 시스템과 궁합이 잘 맞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 왕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한자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반면 한글은 겨우 600년 정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여러분, 아이폰과 30년 전 휴대전화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가요?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건 반드시 장점이 아닙니다. 강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회의는 사라지고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었죠. 강의가 마무리될 무렵 제 가슴에서 꺼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한글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 딸 올리비아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치료법도 그녀의 언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우연히 한국의 한 연구 논문을 보게 되었어요. 언어장애 아동 교육에 한글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올리비아의 첫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올리비아의 첫 일기장이에요. 한글로 쓴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올리비아는 불과 3주 만에 한글을 익혔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올리비아가 한글로 쓴 첫 문장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강의실에 깊은 감동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창제한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자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알고 싶다며 질문했고 한글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날 이후 하버드 대학의 한글 강좌는 매번 수강 신청이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저는 일주일 후 더 도전적인 주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 언어와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제목의 이 특강에는 언어학, 국제관계학, 컴퓨터공학, 경영학을 전공하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에서 첫 강의의 소문이 퍼졌음을 느낄 수 있었죠.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한글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웃음소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한 주 전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았으니까요. 학생들의 의구심과 의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중국어나 스페인어, 아랍어가 아닌 한글인지 물었죠.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의문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지난 50년간 세계 언어의 영향력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주도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어의 부상이 뚜렷해졌고 놀랍게도 2020년 이후부터는 한글의 영향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언어의 미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 규모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언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 중요하다고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의 대표 기업 로고가 등장했어요. 그 뒤로는 반도체 칩, AI 프로세서, 미래형 자동차 이미지가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AI,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세계 기술 특허 출원 현황,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현황,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증가.
추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추세는 분명했어요. 한글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MIT 연구 자료와 유네스코 보고서를 보여주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MIT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극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점, 모든 소리를 논리적 규칙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성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문맹률이 0%에 가까운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 덕분이라고요. 그러나 강의가 절정에 달할 무렵 강의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글이 그저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영어는 이미 전 세계 공용어고 중국어는 사용자 수가 압도적인데 한글은 한국 밖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느낀다고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견이 나와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핵심 내용을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AI 시대에는 언어의 논리성, 체계성, 디지털 처리 용이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언어와 AI 처리 효율성이란 제목의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여러 언어의 AI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한 자료였죠. 한글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 중에서 AI 처리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MIT 컴퓨터 과학관의 2023년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처리 효율성 연구를 인용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규칙성과 일관성이 매우 높아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된 문자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한글이 디지털 처리에 효율적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하다는 점. 둘째,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 셋째, 기하학적 구조가 광학 문자 인식 기술에 유리하다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회의는 호기심과 흥미로 바뀌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 채용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약 1,200건이었는데 2035년 현재 그 수는 7,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강의가 마무리될 무렵 학생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앞서 한글을 비판했던 남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더니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기술의 언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요. 강의가 끝난 후 68%의 학생들이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고 42%는 대학의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한글을 낯선 외국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 강의가 학계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어요. 하버드를 넘어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초청은 구글 딥마인드 연구센터에서 온 것이었죠. 구글 딥마인드 연구센터,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저를 감쌌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국적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퍼 박수석 연구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한글 연구가 저희 프로젝트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제니퍼는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 처리 성능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한글로 표시된 데이터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 팀이 6개월간 진행한 한글 구조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의 결과입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연구팀이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AI 언어 모델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기존 대비 28% 향상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실의 연구자들은 이 수치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I 분야에서 몇 퍼센트의 성능 향상도 대단한 성과인데 28%라는 수치는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으니까요. 구글의 AI 책임자 스티븐 그레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지, 이미 영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충분히 발전해 있는데 말이죠. 제니퍼가 대신 대답했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불규칙한 문법 구조로 인해 AI가 학습하는데 많은 예외 케이스가 필요하다고요. 반면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인해 AI가 더 효율적으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학문적으로 발견한 한글의 가치가 이제 실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 결과 구글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AI,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실리콘밸리 전체에 퍼졌고 다른 기술 기업들도 한글 기반 AI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구글 방문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초청을 받았습니다.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였어요. 우주통신 분야에서도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에 도착하자 로버트 스미스 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팀이 화성 탐사선과의 통신 시스템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에서의 통신은 지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파 지연 간섭, 제한된 대역폭.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최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죠. 로버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했을 때 놀라운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오류 검출과 복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기존 ASCII 코드 기반 통신보다 한글 구조 기반 시스템이 오류율을 45% 감소시켰다고 해요. 이는 우주 탐사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NASA의 방문은 저에게 한글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단순히 언어학적 관점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소멸위기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초청받았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한국계 연구원 민지 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민족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민지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한 부족에게 한글을 소개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족은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고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 노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의 보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소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언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민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 대상을 넘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모든 경험을 거치며 저는 한글의 가치가 단순히 언어적 효율성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문화를 보존하고 기술을 혁신하며 인류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였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문자 체계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표준 문자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와 강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는 국제 학술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세계 각국의 언어학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세계 언어학 심포지엄이 뉴욕에서 열렸을 때 제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이론을 스스로 부정한 학자라는 소개가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언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이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민주적인 지식 도구입니다. 제 강연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잠재력으로 이어졌어요.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구조, 발음과 표기의 일치성, 기하학적 구조의 명확성 등 한글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AI와 디지털 정보 처리에 가져오는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현대 디지털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궁합이 맞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이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실제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2009년 이 소수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로 한글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유 언어는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찌아찌아족 아이들은 불과 몇 주 만에 한글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들의 언어 발음과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놀랍도록 잘 맞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 신화와 노래를 한글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인도네시아 언어학자인 조코 수산토 박사가 찌아찌아족의 한글 사용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글 도입 이후 문해율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찌아찌아족의 한 어르신은 한글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록되지 못했던 그들의 문화유산이 이제 한글을 통해 영원히 보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글이 21세기의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이었으니까요. 심포지엄 이후 하버드로 돌아와 디지털 시대의 언어학 강좌를 개설했어요. 이 강의는 언어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학기 수강 신청이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였어요. 찌아찌아족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 다른 소수 민족들도 한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일부 소수민족, 몽골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문자가 없거나 기존 문자 체계가 복잡해 문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한글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학계를 넘어 기술 산업계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참여한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자동 번역 시스템에서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하여 문해 교육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맹 퇴치에 대한 세종대왕의 비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이 놓여 있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해례본을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와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보 처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지식 전달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문자를 통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진정한 혁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한글은 또 다른 혁명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AI가 인류의 삶을 재편하는 시대에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정보의 처리와 전달, 보존과 확산,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지닌 위대함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를 위한 지식이라는 세종대왕의 철학과 인본주의적 가치에 있어요.
한글은 태생부터 포용과 평등, 지식 민주화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은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단순히 뛰어난 문자를 만든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지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한글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틀에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600년 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은 그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디지털 시대에 다시 한번 꽃피우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언어학자로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준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